네, 1급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제가 지난 1강에서는 공공구조 5가지, 2강에서는 사회보험 5가지를 설명드렸고요. 이번에 3강에서는 사회서비스법 또는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제일 잘 나오는 3가지가 있는데,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기타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다문화라던가, 뭐, 한부모 가정이라던가, 뭐, 가정폭력 방지라던가,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있어요. 정신질환자를 위한 거, 가정폭력,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돌아가면서 한두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걸 설명해드리고 기타까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노인복지법이 있는데, 노인복지법 6조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기념일이 나옵니다. 노인복지법 6조에 보면 노인의 날은 며칠로 정해놨냐 하면 10월 2일입니다. 노인의 날 10월 2일.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인 거 시비 걸지 마시고 노인의 날 10월 2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의 날이 있고, 경로의 달은 10월달 한 달 동안은 경로의 달로 정해놨다. 또 어버이날 5월 8일, 요건 좀 쉽죠. 어버이날 이런 것도 노인복지법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날이 있는데, 요거는 며칠이냐면 6월 15일입니다. 6월 25, 6.25가 6월 25일인데,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6.25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6월 15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날짜를 외우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요런 건데, 제가 요번 강의 끝나면서 쫙 법에 나와 있는 기념일들만 딱 정리해 드릴 거고요. 또 법정 계획은 통상 5년마다 세우고, 실태조사는 각종 법에서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 시간 끝나는 시간에 한 방에 다 외울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강의를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노인에 관한 기념일에 대한 게 노인복지법에 나오고요. 또 노인복지법에 중요한 게 있는데, 경로 우대를 해줘라. 경로 우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65세 이상인 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고궁, 농원, 박물관, 공원, 기타 이런 걸 이용할 때는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에 대해서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경로 우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만약에 능력이나 적성에 맞게 일자리를 할 수 있다면, 일자리를 얻고 싶다면, 65세 이상이지만 일자리를 얻고 싶다면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센터라고 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일하겠다 하면, 건강해서 일하겠다 하면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죠. 그것도 다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가 이 노인 관련된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어요.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이렇게 주거에 안정을 하기 위해서 노인 공동생활가정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노인복지주택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인복지주택에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건데, 그냥 자기가 돈 내고 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지원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대부분 그냥 자기가 돈 내서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거복지시설은. 그다음에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있는데, 이 의료란 말이 들어가면 요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양원이라고.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이 있는데, 노인 요양시설은 요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양원. 노인 요양시설은 요양원이다. 그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여기선 노인 공동생활가정인데, 여기 요양자가 들어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인데, 요거는 요양원의 작은 요양원, 구인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동생활가정은 그냥 자기가 돈 내서 그냥 뭐 특별한 지원이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생활하기 위해서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란 말이 들어가면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이 있고,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이게 구인시설이라고 해서 9명까지 가정에서 요양원을 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의료란 말이 들어가면 요양원을 얘기하는 거구나. 큰 요양원, 작은 요양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그냥 이용시설이에요. 이용시설이 뭐죠? 그냥 가서 이용하고 그냥 집에 다시 가는 게 이용시설이고, 생활시설은 24시간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거고, 요양원은 24시간 생활하는 거잖아요. 요게 바로 생활시설. 그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죠. 그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 구별하는 거니까 노인복지시설 구별하는 여가복지시설은 쉽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그냥 배우고 뭐 이용하고 이러는 거예요. 가서 배우고 오고 이런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요거고요. 재가복지시설은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이라든가 그다음에 주간보호, 야간보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런 것들로서 이게 재가센터나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게 이 재가시설이에요. 재가시설. 이건 방문요양, 방문 목욕 이런 거 주간보호라든가 단기보호 같은 거 하시는 요거는 재가복지시설이다. 요건 그냥 요양보호사 보내주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노치원이라고 해서 이제 가서 어르신들이 이제 가서 하고 오는 거 아시죠? 주간보호센터가 여기 해당되는 것이다. 요건 요양원, 요건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노인들을 보호하는 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이에요. 요건 중앙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한 노인 개발기관이 있고 노인 취업을 알선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개발하는 기관과 직접 알선해주는 기관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대받은 노인 보호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학대받았다 그러면 전용 쉼터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요걸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잘 알아주시고요. 좀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인복지법에 보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양보호사가 39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운영자는 실태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를 둬야 되는데 요양보호사는 전문기관에서 요양보호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도 어디냐면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따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는 기관,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자격증이 아예 없는 사람은 240시간을 해야 되는 거죠. 240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있는 사람은 50시간만 받으면 되니까,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따면, 우린 사회복지사 이미 있거나 아니면 이제 딸 사람들이니까 사회복지사를 따고 요양보호사를 따는 건 쉬운 일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 학대에 대해서 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 학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 학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노인 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그 사람 누구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냐면요, 노인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 경찰서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 학대를 봤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될 의무자들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하면 의료인. 병원에 갔는데 노인 학대를 받았던 게 의심된다. 이러면은 바로 이거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됩니다. 누가 의료인이. 그러니까 누구죠?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분이 바로 신고해야 된다. 또 노인복지 상담하다가 학대를 발견했다. 그럼 바로 신고해야 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종사자,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니까 요양보호사라던가 이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알았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 또 119 구급대원도 노인 학대를 발견했으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거 알게 됐으면 신고 안 했으면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인학대를 알았을 때 신고해야 된다. 노인학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노인학대를 신고했으면 반드시 현장에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금지행위. 이런 건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금지행위를 임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처벌받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노인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요 경우는 처벌이 큰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돼 있다. 어르신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또 금지행위 두 번째,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하게 되면 금지행위 두 번째에 해당된다. 하면 절대 안 된다. 세 번째, 노인을 유기하거나 방임해서는 안 된다. 노인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그냥 유기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의식주나를 포함해서 치료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방임하는 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인의 구걸을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서 구걸을 시키는 구걸행위하면 금지행위다. 구걸 절대 시키면 절대 안 되는 거다. 또
새로 법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노인을 위해서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어르신이 기초수급자예요. 그래서 어르신을 위해서 물품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갖다 줬어요. 이거를 요양보호사라든가 생활지도사분이 어르신이 안 쓰고 인지도 없으니까 그냥 가져다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노인복지법에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재밌는 거고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두 번째 이제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이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아동은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동 중에서 보호 대상 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았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운 상태거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뭐로 지정한다? 보호 대상 아동으로 지정해서 나라에서 보호해 주게끔 돼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또 아동학대가 있죠. 아까 노인학대처럼 아동학대가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뭐가 아동학대냐? 보호자나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 아동학대다. 아동학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아동복지법에서 기념일을 정한 게 있습니다. 기념일. 어린이날은 5월 5일로 정하고 있고 이건 아시죠?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그 첫 번째 주간은 어린이 주간으로 정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동복지법에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아동 관련된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의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이행, 감독, 평가할 수 있는 국무총리 직속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둬서 아동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군구에서는 아동위원이라는 것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에서는 아동들의 생활 상태나 가족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명예직으로 신청하기도 하는데 아동위원회 위촉되면 수당도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위원으로도 일하는 것도 우리는 이런 다양한 사회복지사니까 일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시군구에서 아동위원도 임명해서 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26조에 보면 아동에 대한 예방 및 교육시키는 게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11월 19일입니다. 119가 아니고 1119다. 119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주간은 여기 11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에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정해진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동복지법 44조 2항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방과후 교실 요거를 운영하기 위한 법이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법입니다. 요 법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초등학교 정규시간 이외에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동을 안전하게 하고 아동의 안전을 독몽하고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등하교시나 야간시에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체험활동,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고 또 돌봄 상담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까 아동 학대 이런 것도 있을 때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 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 상담하고 조사하고 진술을 녹화할 수 있는 것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다. 피해 아동이나 피해 아동 가족을 위해 상담, 치료,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교육 및 홍보하는 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이다. 피해 아동의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자체 사례
를 통해서 이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하는 것도 이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이렇게 아동에 대해서 이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잘 보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이 잘 마련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동복지법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보호아동의 퇴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이 18세에 도달했으면 이제 아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보호기관에서도 이제 내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시설에서 종료되거나 퇴소해야 되는 것, 요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우리가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보호해서 우리가 이제 돌봐줬는데 18세가 됐으니까 나가서 너가 생활해야 돼. 이건 좀 어려운 일이죠. 만 18세이기 때문에 거의 뭐 19세나 20세 정도 된 거긴 한데 그런 거고요. 또 아동에 대한 것도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아동행에 대해서 금지행위가 있다. 노예에 대한 것도 금지행위 있었죠.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요걸 어겼을 경우는 처벌을 받겠죠. 일단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을 매매하는 경우에 아동을 돈 주고 사고팔 이용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에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즉 성 관련된 거는 굉장히 아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하거나 그 아동에게 이런 것들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다. 그 외에 금지행위 중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에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그 다음에 아동을 유기하거나 또 방임하는 행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장애 아동을 관람시키는 행위가 있습니다. 장애 아동이 장애를 다른 사람들 구경시키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또 아동에게 국어를 시키는 거, 아까 노인도 국어를 시키면 안 됐죠. 아동에게 국어를 해서 뭐 국어를 해갖고 와라, 사람들한테 뭐 돈 달라고 해갖고 와라, 이런 거 시키면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3대 사회복지 서비스법 중에 세 번째 이제 가져왔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힘들지만 힘내서 물 한 잔도 마시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열심히 좀 공부해 주시고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도 말씀드립니다. 공부는 꾸준히 하는 게 좋겠다. 벼락치기가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좋겠다. 장애인 복지법은요,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을 정해놨습니다. 뭐라고 정했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해놨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장애가 있고 신체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또 신체장애인은 외부장애,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아픈 외부장애가 있고요. 내부장애가 있습니다. 외부장애는 지체장애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게 지체장애죠. 운동 감각 기능이나 감각 기능이 상실해서 지체장애가 있고요. 뇌변변 장애가 있습니다. 뇌변변 장애는 뇌 손상이나 외부 신체 기능이 이렇게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하는 게 뇌변변 장애다. 뇌변변 장애는요, 뇌졸중이나 뇌성마비 등 것이 다 원인이 돼서 하는 게 뇌변변 장애다. 시각 장애는 우리가 아시죠? 시각. 눈의 이상 있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 다음에 언어장애, 그 다음에 안면이 이상한 안면장애, 안면장애도 1급부터 3급까지가 있는데, 이런 장애는 외부장애가 있다. 그 다음에 내부장애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신장장애가 있습니다. 신장장애에 이제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투석 환자 같은 경우에는 투석 환자는 3개월을 투석하게 되면, 신장장애 2급을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을 이렇게 이식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콩팥을 이식하고 그러면 장애 5급을 받게 돼 있다. 투석 환자는 바로 투석했다고 해서 장애 2급을 주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투석을 하고 그걸 제출하게 되면 신장장애 2급 중증장애인의 그걸 주게 된다. 요런 게 이제 신장장애고요. 심장장애는 이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게 심장장애, 간장애도 있습니다. 간기능 장애인데 이것도 1급에서 3급이 있고, 호흡기 장애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루 요루 장애, 배변이나 뭐 배뇨 요게 안 돼가지고 뭐 차고 있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장루 요루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뇌전증 장애. 옛날에 간질이라고 했던 게 있죠. 간질 장애인데 이게 지금 뇌전증 장애라고 부르고 있다.
내부장애도 이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정신장애는 지적장애가 있고요. 지적장애가 있고 정신장애가 있고 자폐장애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의 종류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 옛날보다 용어가 바뀐 것도 제가 이제 거기 프린트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용어가 이제 옛날에는 아까 간질장애는 지금은 이제 뇌전증 장애라고 한다. 정신지체장애는 지적장애라고 한다. 발달장애는 자폐장애라고 한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고요. 근데 중요한 게 치매는 장애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매는 장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재외동포나 외국인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제 32조에 보면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진 사람, 그 다음에 영주 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우리나라 결혼해서 온 있죠. 뭐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해서 우리 결혼해서 한국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사람, 또 난민 인정자, 난민 신청에 난민 인정받은 사람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이지만 장애인으로서 등록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의지나 보조기 기사라고 해서 지체장애의 그 분들을 위해서 뭐 보조기를 제작 수리 뭐 이렇게 장비를 만들어줄 이런 분이 있는 의지 보조기 기사, 언어 재활사, 언어 발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언어 재활사,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있죠. 장애인들 신체나 뭐 직업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장애인 재활 상담사. 한국 수어 통역사 1,600명의 그 수어를 해서 이렇게 통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도 있고 점역이나 교정사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에 대해서 점자 책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냐면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에 포함된다. 이런 분들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 인력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장애인에 대한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금지 행위,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가 있죠. 이 금지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받는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처벌받는 경우 성폭력 관련된 거, 장애인에 대해서 성폭력 관련된 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는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 협박, 감금 등을 통해서 노동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다. 5년 이하의 벌금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 목적 이외에 다른 사람의 그걸 뭐 도용하거나 뭐 개인 정보를 동용하거나 이거 다른 데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또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 신체적 폭행, 방임, 구걸, 체포, 감금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처하게 돼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날을 정해놨습니다. 장애인의 날 싸이공. 옛날에 뭐 호치민의 옛날 이름이 싸이공이었었는데, 베트남의 도시 싸이공. 전쟁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뭐 장애인이 많이 생겨서 장애인의 싸이공이다. 뭐 이렇게 하여간 농담은 어쨌든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다. 이런 거. 날짜는 제가 마지막에 요거 날짜 정한 걸 제가 한번 해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3대 서비스법입니다. 이게 잘 나오는 거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타가 있는데, 기타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법인데, 이런 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유아 보육법은 6세 미만 취약 아동에 대해서 이제 보육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영유아 보육법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서 어린이집이 있고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 보호자나 보육 교직원 등도 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도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진하는 곳도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더 다뤄드릴게 그래도 잘 나오는 게 한부모 가정지원법이나 다문화 가정지원법, 그리고 기타 서비스법 중에서 많이 나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
가족은 아버지나 엄마만 있는 한부모만 있는 가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의된 게 있는데 한부모 가정에서 모나 부라는 것은 뭐냐면 엄마나 아빠가 한 사람만 있어가지고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인지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유기 됐어요. 이제 완전 유기돼가지고 버려졌거나 이런 경우도 한부모 가정이다. 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시간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다 있지만 한 분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해갖고 이제 이분은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어머니 혼자서만 돌봐야 되는데 이것도 한부모 가정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교정시설, 치료시설이니까 감옥에 가거나 이제 아니면 병역으로서 군대에 갔다. 그럼 이건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한다. 그 다음에 미혼모, 사실혼 관계인 사람 제외겠죠. 미혼모는 이제 결혼 안 했는데 이제 혼자서 엄마 혼자서 키우는 이런 미혼모 이것도 한부모 가정에 포함된다. 부가정이나 모가정에 포함된다. 여기서 청소년 한부모라는 게 있습니다. 한부모한테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는 경우는 청소년 한부모로 친다. 이건 더 지원 혜택이 있다.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취업을 준비한다 그러면 22세까지 연장해 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지원 대상에 대해서 뭐 특례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부모 가족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시설이 있는데 지원 시설은 모자 가족 복지 시설, 모자. 어머니만 있는 가족을 위한 복지 시설, 그다음에 부자 가족 복지 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혼모 공동생활 가정,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는데 애를 낳았을 경우에 미혼모 공동생활 가정도 있다. 그다음에 일시 지원 복지기관과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의 날은 5월 15일입니다. 5월 10일이 한부모 가족의 날이다. 5월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급여와 복지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나와 있는데요. 복지급여와 복지자금이 있는데 급여는 그냥 금액을 주는 거죠. 금액을 그냥 지원해 주는 거고 자금은 뭐냐면 대출해 주는 겁니다. 대여해 주는 겁니다.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경우 생계비나 아동교육 지원비나 아동양육비나 그 밖에 뭐 대통령이 정해서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정한 금액을 돈을 줘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자금, 복지자금 대여해 주는 건데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주택자금이나 그 밖에 자금이 필요한다면 자금을 빌려주는 거, 대여해 주는 것도 뭐 법에 나와 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에 더불어서 잘 나오는 게 다문화 가족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결혼 이민자가 있잖아요. 결혼 이민자에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 이제 다문화 가족이 되는데 여기서 결혼 이민자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서 결혼 이민자나 국적법에 의해서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을 결혼 이민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동이나 청소년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은 24세 이하로 보고 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는 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다문화 가족을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다. 대부분 계획은 5년마다 세우고 실태조사 3년만 하는데 요거는 이제 법마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아닌 게 있으니까 조금 이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폭력방지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집에서 뭐 가정폭력이 일어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단기보호나 장기보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는데 지금 부모에서 계속 폭력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단기보호는 6개월까지 하는 겁니다. 3개월씩 두 달에 연장해서 하는 단기보호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범위 내에서 하는 장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보호시설이라든가 장애인 보호시설은 장기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건 가정폭력 방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상담소를 운영해서 이 운영에 드는 경비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법을 알아봤는데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게 있죠. 법정 계획은 대부분의 법정 계획은 어떤 법이든 간에 세부 계획을 몇 년마다 세우게 되냐면요.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5년이다. 사회보장 기본계획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5년마다 세운다. 장기요양 기본계획 5년마다 세운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 종합계획 5년마다 세운다. 아까 다문화도 그렇고 자원봉사 기본계획 이런 거 다 5년마다 법정계획을 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 다 5년이다. 근데 여기 예외인 게 있습니다. 예외인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3년마다 세우는 거나 4년마다 세우는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계획,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계획은 3년마다 법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지역사회 보장계획, 각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건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부분 법정계획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초생활 3년, 지역사회 4년, 나머지는 5년마다 법정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계속 법 나올 때마다 외워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3년, 4년, 대부분 5년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는 확인하는 거죠. 확인 점검하는 실태조사는 더 빨리 해야 되겠죠. 실태조사 힘냅시다. 좀 더 실제로 3년마다 하게 돼 있다. 대부분 다 3년이다. 장기요양, 노인, 장애인, 한부모, 보육, 다문화 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거 다 실태조사 3년마다 하게 돼 있다. 그런데 5년마다 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계획은 5년마다 하게 돼 있다. 나머지 대부분 다 3년이고 5년인 거 두 가지를 알아주세요. 아동종합계획, 정신건강증진계획 이거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일을 쭉 정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나왔는데 장애인의 날 싸이공입니다. 싸이공. 장애인은 싸이공. 베트남 전쟁에 가서 많은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있어서 싸이공. 근데 지금 이름이 호치민으로 바뀐 싸이공.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다. 그 다음에 노인의 날은 시비 걸지 말아라. 노인의 날 10월 2일이다. 노인의 날은 10월 2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건 뭐죠? 6.25가 아니라 6월 15일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6월 15일이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6.25보다 더 빨리 6월 15일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6월 15일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까 1119였었죠? 1119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제가 주민번호가 땡땡 1119거든요. 11월 19일. 11월 19일. 제 생일이다.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 쉬운데. 어쨌든 이게 날짜가 나옵니다. 어버이의 날 5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이건 좀 쉽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이죠? 사회복지의 날은 9월 7일이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은요. 가족의 날은 5월 10일이고요. 입양의 날은 5월 11일입니다. 연속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 날 5월 10일, 입양의 날 5월 11일입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건 5월 달에 많이 있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그 다음에 5월 10일 한부모 가족 지원의 날, 5월 11일 입양의 날, 한부모 가족 입양의 날, 5월 10일, 5월 11일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살 예방의 날은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은 9월 10일이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 날은 식땡입니다. 10월 10일. 9월 10일, 10월 10일. 자살 예방은 9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은 10월 10일. 이렇게 기념일도 알아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이 법에 대한 것들은 이제 항목이 나오는데, 최근에 계속 법에 대해서 그 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응용해서 내면 또 이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법을 한번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쭉 나오는 거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고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